이번 전쟁의 판을 쥔 나라는 미국도 이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2026년 미국과 이란 전쟁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단 48시간. 이미 8조 원 규모의 무기가 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국의 한 전략 교수가 강의실에서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전쟁의 판을 쥔 나라는 미국도 이란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을 뒤흔든 한국 방산의 소름 돋는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그 새벽. 펜타곤이 보내온 소모 데이터 보고서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손가락이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8조 원이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전선에서 사라진 무기와 탄약의 가치가 8조 원이었고 그 숫자는 제가 20년 동안 강의실에서 써온 어떤 전쟁 시나리오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었죠. 드론은 분당 단위로 격추되고 있었고 순항미사일은 발사된 지 수십 분 만에 재고 경보가 울렸으며 155mm 포탄의 소비 속도는 미국 방위산업 전체의 월간 생산량을 단숨에 집어삼킬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강의 자료를 3번 갱신했고 4번째 자료를 열면서 비로소 오늘 강의실에서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의 표정에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26년의 Mi-1 전쟁은 이미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고 전략전쟁연구소의 학생들이라면 누구든 이 전쟁을 자신들의 공부와 직결된 살아있는 교재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는 대신 곧바로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준비한 화려한 브리핑 슬라이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질문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키메이커는 누구인가?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동안 저는 천천히 강단 앞에 섰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전쟁이 과거의 전쟁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이후 미국이 세상에 보여준 전쟁의 문법은 언제나 기술의 압도였습니다. 걸프전에서 미군이 선보인 정밀 유도 폭탄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이라크 침공 초기의 충격과 공포작전은 기술 우위가 전쟁의 결말을 얼마나 빠르게 결정지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했었죠. 더 빠른 전투기, 더 강한 미사일, 더 정밀한 유도 장치.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전쟁을 바라보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고 이 강의실에 앉은 학생들 역시 그 패러다임 속에서 군사 전략을 배워온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기술 스펙 비교표 대신 시간축 위에 그려진 소비 곡선이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2년차의 포탄 소비량, 나토 전체의 연간 생산 가능량, 그리고 그 두 선 사이에서 벌어지는 간극. 숫자들은 냉정했습니다. 현대의 고강도 전쟁은 무기를 소비하는 속도가 냉전 시대의 어떤 분쟁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르고 그 속도에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전쟁의 주도권은 기술이 아니라 산업력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은 포탄의 양은 서방 방위산업 전체의 연간 생산량을 초과했고 펜타곤은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생산 능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은 지 오래였죠.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더 강한 핵무기도, 더 첨단의 스텔스 전투기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소모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었고 동맹국들의 창고가 비어가는 속도보다 빠르게 그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공급망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을 한 번 더 바꿨습니다. 전 세계 주요 방산국들의 생산 능력 비교표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 숫자들이 화면에 정렬되는 동안 강의실은 묘하게 조용해졌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장으로 이긴다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공장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리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오늘 이 강의에서 하나씩 짚어나갈 것이라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제이슨 밀러가 팔짱을 끼며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이슨은 미 육군 장교 출신으로 현장 경험까지 갖춘 학생이었는데 평소에도 강의 중에 가장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입을 열었고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나라가 끼어들 여지가 어디 있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도전이었죠. 20년 넘게 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그 차이를 냄새로 맡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제이슨의 눈빛에는 교수의 논리를 무너뜨리겠다는 의지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 군사력 앞에서 한국 같은 나라가 전쟁의 판도를 좌우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고 제이슨의 말에는 분명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정면으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강의실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이슨의 반박이 틀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미국은 실제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국방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2위부터 10위까지의 나라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을 군사력에 쏟아붓는 나라였습니다. F-35 전투기 한 대의 가격이 1억 달러를 훌쩍 넘고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이 수조 원을 넘어서는 그 압도적인 규모. 그것이 미국의 군사력이었고 제이슨이 그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부심을 부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부심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균열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죠. 저는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그 최강의 군대가 전쟁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8조 원을 썼다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제이슨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군사력이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그 강한 군사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전쟁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란과 벌이고 있는 이 전쟁처럼 상대가 드론과 미사일로 끊임없이 소모전을 걸어오는 방식의 싸움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정면 대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죠. 값싼 드론 수백 기를 동시에 띄워 미국의 고가 방공 미사일을 소진시키고 자폭 드론으로 보급 기지를 두드리며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전진 기지를 압박하는 방식. 그것은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소모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과 이란제 샤헤드 드론 한 기의 가격을 나란히 놓은 표였습니다. 패트리엇 한 발은 약 40억 원이었고 샤헤드 드론 한 기는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0대 1의 비율이었죠. 이란이 드론 한 기를 띄울 때마다 미국은 200배의 비용을 써서 그것을 막아야 했고 이 교환 비율이 수십 일, 수백 일 동안 누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굳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이슨도 잠시 말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은 냉전 이후 30년 동안 효율화라는 명목 아래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방위산업 기업들이 합병을 거듭하면서 경쟁이 줄었고 생산 라인은 최소화되었으며 부품 공급망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평시에는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진 순간 그 구조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변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포탄의 양을 실제로 생산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렸고 일부 품목은 재고가 바닥난 채로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례들을 하나씩 화면에 나열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강하다는 사실과 그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제이슨은 그래도 수긍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나토와의 공조체계가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논지로 다시 반박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으니까요. 저는 미국이 지금 어떤 동맹국에게 가장 절실하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이미 재고가 바닥난 상태였고 일본은 헌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었으며 호주는 지리적으로 너무 멀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지금 이 순간에도 풀가동 중인 방산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품목들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패배의 표정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표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의실 오른편에서 루카스 슈미트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루카스 슈미트의 목소리는 제이슨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독일 특유의 절제된 어조로 그는 한국의 생산 능력을 일단 인정하면서도 결국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물량이 아니라 정밀도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기술적으로 우월한 무기 하나가 열등한 무기 10개를 압도할 수 있다는 논리였고, 냉전 이후 서방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군사 철학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성을 자랑하고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품질 면에서 세계를 선도해왔다는 자부심이 그 주장 뒤에 단단하게 깔려 있었죠. 제이슨처럼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루카스는 논리의 구조 자체로 반박하고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더 다루기 까다로운 종류의 도전이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이슨의 주장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던 학생들이 루카스의 말에 다시 귀를 세우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루카스에게 먼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미국이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고요. 루카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순항미사일과 정밀 유도폭탄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답은 포탄이었습니다. 155mm 포탄,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단순한 구조의 드론 요격용 탄약들이었죠. 현대전이 화려한 정밀 무기들의 싸움처럼 보이는 것은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장면이 그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순항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영상은 뉴스 화면을 채우기에 좋았지만 실제 전선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잡아먹고 가장 빠르게 재고를 소진시키는 것은 그 화려한 장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발씩 쏟아지는 포탄과 방공, 탄약, 끊임없이 보충해야 하는 소총탄과 로켓탄이 전쟁 예산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밀함은 전쟁의 꽃이었지만 전쟁을 실제로 먹여 살리는 것은 그 화려한 꽃이 아니라 묵묵히 쌓이고 소비되는 물량이었죠. 전장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순간 지휘관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세계 최정밀 유도미사일이 아니라 당장 발사할 수 있는 보통 포탄 한 발이었습니다. 루카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화면에 숫자를 띄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하루에 소비한 포탄의 양은 최전성기 기준으로 약 5만 발에서 6만 발에 달했고 우크라이나군도 서방의 지원을 받으며 하루 수천에서 수만 발을 소비했습니다. 그 규모는 냉전시대 미국 육군이 상정했던 전면전 소모량과 맞먹거나 오히려 넘어서는 수준이었고 미국 전체가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155mm 포탄의 양은 전쟁 초기 기준으로 약 14만 발에 불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단 며칠이면 소진될 수 있는 양이었죠. 나토 전체의 재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2년 넘게 지속되는 동안 유럽의 주요 방산국들은 자국 군대의 최소 비축량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보낼 물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고 독일 역시 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루카스가 그 숫자들을 바라보는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국의 방산 능력이 이 전쟁 앞에서 어느 지점에서 한계를 드러내는지를 그 숫자들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점을 굳이 입으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고 문제는 단순히 창고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였고 더 정확하게는 전쟁이 소비하는 돈의 속도를 산업이 따라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개전 이틀 만에 8조 원이 사라졌다면 이것이 한 달 동안 지속될 경우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단순하게 곱해보라고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조용히 암산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달이면 120조 원, 석 달이면 360조 원이었습니다. 미국의 연간 국방 예산조차 심각하게 압박할 수 있는 규모였죠. 물론 전쟁 초기의 소모 속도가 내내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고강도 교전이 지속되는 한 재정적 압박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핵심이었습니다. 전쟁은 군사력의 싸움이기 이전의 경제력의 싸움이었고 그 경제력을 실물로 전환하는 속도가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제2차 세계대전부터 한국전쟁, 베트남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역사는 반복적으로 증명해왔습니다. 미국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군인의 용기가 아니라 디트로이트의 공장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 강의실에서 매 학기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2026년의 이 전쟁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속도로 무기가 소비될 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금 전 확인했고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핵심 부품 조달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었으며 중국은 미국의 공급망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화면을 바꿨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난 한국의 방산 수출 계약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및 K9 자주포 대규모 계약, 루마니아와 이집트의 K9 도입,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협상,
그리고 미국 육군이 한국산 155mm 포탄을 긴급 수입한 사례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 목록은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전쟁의 공급망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고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루카스가 천천히 팔짱을 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잠시 말을 멈추고 이제 정밀함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고들 차례라고 했습니다. 루카스가 꺼낸 그 주제, 즉 품질과 정밀도의 문제가 실제 전장에서 어디서 한계에 부딪히는지를 보여줄 데이터가 이미 화면 대기 중이었습니다. 화면에 새 데이터가 올라오는 동안 강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팔짱을 풀었지만 아직 완전히 수긍한 것은 아니었고 그 눈빛에는 여전히 반박의 여지를 찾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쉽게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보다 끝까지 논리로 버티는 학생이 훨씬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니까요. 저는 루카스에게 질문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한 발에 20억 원짜리 미사일로 2천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하는 것이 과연 정밀한 작전이냐고요. 루카스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이미 절반의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밀함이란 개념은 명중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100% 명중률을 자랑하는 미사일이 단돈 2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기 위해 발사되는 순간 그 정밀함은 전략적 관점에서 오히려 자해에 가까운 행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구사하고 있는 전술은 바로 그 비용 방정식을 철저하게 역이용하는 것이었고 그 전술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구체적인 수치를 띄웠습니다. 이스라엘이 2024년 이란의 대규모 드론 및 미사일 공습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단 하루 만에 소비한 요격 미사일의 추정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공습에서 이란이 사용한 샤헤드 드론과 탄도미사일의 총 원가는 이스라엘 측 방어 비용의 수십 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저렴하게 쏘고 방어하는 쪽은 비싸게 막는 구조였죠. 이 비대칭성은 단순히 한두 차례의 교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구조는 방어하는 쪽의 재고를 기하급수적으로 갉아먹었고 결국 어느 순간 창고가 비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월한 방공 시스템도 쏠 미사일이 없어서 하늘을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정밀함의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밀할수록 비싸고 비쌀수록 재고가 빨리 바닥나며 재고가 바닥나는 순간 그 정밀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루카스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은데 수치가 발목을 잡고 있는 표정이었죠. 루카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밀무기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냐는 취지로 반문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밀무기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밀무기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정밀무기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체 화력체계의 일부였습니다. 정밀한 타격으로 핵심 목표를 파괴하는 동안 전선의 나머지 구간은 여전히 전통적인 포병과 물량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 물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정밀무기가 제 아무리 정확하게 날아가도 전선은 무너집니다. 저는 화면에 현대전의 화력 구성 비율을 보여주는 차트를 띄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포격량 중 정밀 유도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내외였고 나머지 90% 가까이는 재래식 포탄이었습니다. 정밀함은 전쟁의 얼굴이었지만 전쟁의 몸통은 여전히 물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지금 이 순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는 이미 3장의 수출 계약 목록이 답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정밀무기의 부족이 아니라 그 정밀무기를 소모시키기 위해 이란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저가 무기들에 대응할 탄약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패트리엇 포대는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이었지만 그 포대를 운용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 재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생산 속도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현재 연간 생산할 수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의 수량은 수백 기 수준이었는데 고강도 교전이 지속될 경우 그 재고는 몇 달 안에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한국의 천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패트리엇과 직접 호환되는 구조는 아니었지만 중단거리 방공 영역을 커버하면서 미군의 고가 시스템이 소진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미 천공을 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가 뒤를 이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천천히 다음 질문을 꺼냈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검증 여부였습니다.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그것은 나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루카스다운 핵심을 찌르는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꾸기 전에 강의실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그 질문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에 노출된 채로 살아온 나라였고, 그 환경이 한국의 방산 기술을 단련시킨 진짜 시험장이었습니다. 북한의 포병 전력은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였고, 한국군은 그 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무기 체계를 설계하고 개량해왔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루카스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음 데이터를 화면에 올렸습니다. 화면에 올라온 데이터는 한국의 방공작전 운용 기록이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년 동안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 장거리 포격 도발, 무인기 침투 사례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루카스가 던진 질문, 즉 실전 검증의 문제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이었습니다. 한국은 실험실에서 무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수천 문의 장사정포가 겨누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탄도미사일 위협 아래서 무기를 설계하고 운용하고 개량해온 나라였습니다. 그 환경이 독일의 시험장이나 미국의 훈련기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그것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루카스가 그 목록을 바라보는 동안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강의실 왼편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리웨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출신인 리웨이는 오늘 강의가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학생들이 충분히 논쟁을 벌이고 나서 그 논쟁의 틈새를 정확하게 찌르는 방식으로 발언했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성격이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죠. 리웨이는 한국의 방공 경험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방공망이야말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제 S-400 시스템을 도입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HQ 시리즈 방공 미사일을 개발해왔고 그 규모와 밀도는 어떤 나라의 방공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논지였습니다. 리웨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리웨이의 주장을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죠. 중국의 방공망은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축에 속했습니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실전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꿔 이란의 방공망 운용 실패 사례를 띄웠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제 S-300 시스템을 포함해 상당한 수준의 방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습 앞에서 그 방공망은 예상보다 훨씬 허약하게 뚫렸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을 침범해 군사시설을 타격하고 돌아왔을 때 이란의 방공 시스템은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규모는 갖췄지만 그것을 실제 위협 상황에서 통합적으로 운용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하드웨어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레이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협의 종류를 식별하며 여러 포대를 동시에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와 운용 인력의 숙련도가 하드웨어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이란은 그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리웨이는 이란과 중국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수준과 군사 인프라는 이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의 방공망은 이란보다 훨씬 정교하고 방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리웨이에게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이 마지막으로 실제 전쟁을 치른 것이 언제냐고요.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이후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단 한 번도 실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며 키워온 군사력이었지만 그것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정전협정 이후에도 수십 차례의 실질적인 군사 도발에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방공 시스템을 끊임없이 실전에 가까운 환경에서 운용하고 개량해왔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리웨이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데이터를 하나 더 화면에 올렸습니다. 세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의 답이 그 화면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수천 발의 미사일 발사 위협과 실제 포격,
그리고 무인기 침투를 경험하면서 방공체계를 실전 데이터에 기반해 진화시켜온 나라였습니다. 그 경험의 밀도는 이론과 훈련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미사일이 실제로 날아오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운용해본 경험, 오경보와 실제 위협을 구분해낸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무기체계를 개량한 역사가 한국 방산기술의 진짜 토대였습니다. 리웨이가 천천히 팔짱을 꼈습니다. 그 손짓이 방어적인 자세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맨 뒤편에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던 오마르 하산이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마르 하산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순간 강의실의 무게중심이 조용히 이동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마르는 중동 출신이었고 이 강의실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이론이 아니라 피부로 알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실제 분쟁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이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무기와 전장에 대한 이야기를 밥상머리에서 들으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학생들처럼 데이터로 반박하거나 이론으로 맞서는 방식 대신 언제나 현장의 현실을 근거로 말하는 스타일이었죠. 오마르는 실전 경험의 중요성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중동의 사막 환경에서 한국 무기가 실제로 버텨낼 수 있느냐는 문제를 꺼냈습니다. 한반도의 기후와 지형은 중동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달랐고 한국군의 훈련 환경에서 검증된 무기가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사막 열기와 모래폭풍 속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물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오마르가 오늘 가장 실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꾸기 전에 오마르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 무기는 사막에서 버텼느냐고요? 오마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틈에 화면을 바꿨습니다.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사막 운용 실패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레오파르트 2를 도입한 뒤 야전 환경에서 겪은 냉각 개통 문제, 모래 역과 장치의 한계, 그리고 고온 환경에서 전자장비의 오작동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루카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시야 한쪽에 걸렸지만 저는 그것을 모른 척했습니다. 문제는 독일 무기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기체계는 그것이 설계된 환경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고 그 환경을 벗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실전 가치를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냉전시대 유럽의 평원과 산림지대를 상정하고 설계된 무기가 중동의 사막에서 그대로 성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저는 오마르에게 한국 무기의 환경시험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이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요구하는 운용온도 범위는 영하 32도에서 영상 49도까지였습니다. 혹한과 혹서를 동시에 커버해야 하는 조건이었죠. 여기에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 능력, 습도, 90% 이상의 고습 환경에 대한 내구성, 그리고 해안 지역의 염분 부식에 대한 저항성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단순히 서류상의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지형과 기후가 워낙 다양했기 때문에 무기체계가 실제로 그 모든 환경에서 작동해야 했습니다. 한반도 북부의 개마고원은 겨울에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남해안과 제주도 인근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군의 무기는 그 양극단을 모두 견뎌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극한 환경에 대한 내구성이 설계 단계부터 체계에 녹아들었습니다. 오마르가 팔꿈치를 책상에 올리며 몸을 더 앞으로 당겼습니다. 관심이 생겼다는 신호였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K9 자주포의 사막 운용 사례를 화면에 올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K9을 도입한 이후 실제 운용 환경에서 레오파르트나 미국제 자주포와 비교하는 내부 평가를 진행했고 특히 고온 환경에서의 연속 사격 능력과 냉각 시스템 안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인도가 K9을 도입해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운용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고산 환경에서도 냉시동이 가능하고 험준한 지형에서도 기동 성능이 유지된다는 것이 인도 측의 평가였죠. 혹한과 혹서, 산악과 사막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드물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극단적인 환경 조건을 모두 아우르는 설계 철학을 고집해온 결과였습니다. 오마르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폴란드와 노르웨이 같은 북방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이해하겠지만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신뢰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바로 지금 이 강의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방산은 가성비 무기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가성비라는 단어가 더 이상 품질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성능을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의미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해석의 속도는 이번 리-1 전쟁이 시작되면서 더욱 빨라졌습니다. 오마르가 천천히 등받이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것은 거부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공급망의 문제, 그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급망이라는 단어는 언뜻 지루하게 들립니다. 전쟁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전략과 전술, 영웅과 배신, 그리고 역전의 드라마이지 물류와 납기와 재고 관리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저는 20년 동안 이 자리에 서면서 단 한 번도 그 생각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결국 공급망이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가장 혹독하게 배운 나라들이 지금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꾸면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 상황을 상상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군 지휘관이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전선에서 155mm 포탄 재고가 임계치 아래로 떨어졌고 국내 생산으로는 2주 안에 보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휘관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거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한국방산의 생산 능력 데이터를 올렸습니다. 한국은 현재 연간 155mm 포탄을 수십만 발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이 공급한 포탄의 양은 수십만 발에 달했고 그 납기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폴란드에 계약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경우 계약 이후 첫 번째 납품까지의 시간이 서방의 경쟁 제품들보다 현저히 짧았습니다. 독일이 레오파르트 전차를 납품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동안 한국은 같은 시간 안에 훨씬 많은 수량을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강조했습니다. 전쟁 중에 무기를 주문하고 몇 년을 기다리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빠른 납기였고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방산 공급망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냉전 종식 이후 생산 라인을 축소해온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이 상존하는 환경 속에서 생산 능력을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지넥스원 같은 방산 기업들은 정부의 안보 전략과 맞물려 생산 라인을 평시에도 상당 수준으로 가동하고 있었고 유사시 빠르게 증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품 공급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방산 부품 조달 체계는 국내 완결성이 높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요 부품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방식이었죠. 이 구조는 국제 제재나 공급망 충격이 발생했을 때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서방 국가들이 한국을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전략적 공급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리웨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도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공급망 논리라면 중국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방산 생산 능력이 규모면에서 압도적이라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그 공급망을 사용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중국에서 무기와 탄약을 구매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시스템 호환성과 기술 유출 문제, 그리고 중국이 분쟁 당사국이 될 경우의 공급 중단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선택지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조건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었고 나토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으며 무기 체계의 표준이 서방과 호환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공급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은 서방의 전쟁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펜타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핵전쟁도 사이버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포탄 재고가 바닥나서 한국에 포탄 좀 빌려달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낮은 웃음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한국에 포탄 공급을 요청했고 한국은 그 요청에 응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동맹국의 탄약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제이슨도 루카스도 리웨이도 오마르도 모두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꺼낼 시간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결론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진 것은 그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처음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그 자세에서 어느새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고, 루카스는 노트에 뭔가를 적다 멈춘 채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처음과 달리 표정에서 긴장이 느껴졌고, 오마르는 팔짱을 풀고 두 손을 책상 위에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표정들을 하나씩 훑으면서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원하던 장면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들의 얼굴. 저는 화면을 완전히 끄고 강단 앞에 섰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필요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하나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제이슨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생산 능력이라고 답했습니다. 루카스는 납기라고 했습니다. 리웨이는 공급망의 안정성이라고 말했고, 오마르는 실전 경험에서 나온 신뢰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미국은 설계도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F-35의 설계도, 패트리엇의 설계도, 차세대 레이저 무기의 설계도를 그리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는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설계도를 현실로 만드는 공장이 필요했습니다. 빠르게, 많이, 안정적으로 찍어내는 공장. 그리고 그 공장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한번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지난 20년 동안 제가 한국 방산을 바라봐온 시선의 변화를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성비 무기였고 선진국들의 기술을 모방해서 더 싸게 만드는 나라라는 인식이 제 머릿속에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식이 바뀐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로 접어들던 시점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포탄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공언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확인했을 때, 그리고 그 공백을 한국이 메우고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확인됐을 때 저는 제 인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전쟁을 치를 때 실제로 필요한 것을 가장 빠르게 만들어내는 나라였습니다. 그 차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강의실에서 우리가 논의해온 모든 내용, 생산 능력과 공급망과 실전 검증의 문제들은 사실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누가 마지막까지 버티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앞서도 전략이 아무리 정교해도 버틸 탄약이 없으면 전쟁은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서 미국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의 답이 오늘 이 강의의 전부였습니다. 제이슨이 처음과 달리 팔짱을 풀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루카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패배의 제스처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같은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논리가 충분히 쌓였을 때만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키메이커가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무기를 만들고 고치고 다시 만들어온 역사의 산물이었습니다. 세계가 평화를 이야기하는 동안 한국은 전쟁을 준비했고 그 준비가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으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이 지금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내려오면서 학생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